더 멍청해지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거의 69%까지도 이런 사고의 능력이 감소하는, 그러니까 멍청해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반면에 나는 잘하는 사람이야 라는 자신감이 있는 경우에는 더 많이 한다는 겁니다. AI가 플러스 쪽으로만 증폭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쪽으로 증폭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범죄 같은 데 쓰게 된다. 이게 이제 전 무서운 것 같아요. AI한테 일을 시켰는데 결과물이 딱 이걸 원하시는데 생각보다 별로잖아. 거기서 우리가 AI를 쓰려면 결국 제일 중요한 것도 네, 일단은 뭐 에이전트 책을 냈으니까 에이전트 개념 좀 얘기를 해야겠죠. 에이전트라는 걸 쉽게 이제 우리가 리액트라는 구조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리즈닝하고 액션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챗GPT는 그냥 얘한테 질문을 하면 바로 답변을 했는데 요즘 나오는 이 에이전트 기반의 AI들은 바로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추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마케팅을 해봐 라고 하면은 그냥 기존의 챗GPT는 자기가 있는 데이터에서 바로 답변을 하는데 요즘에 말하는 에이전트들은 마케팅을 해봐라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지금 우리 뭐 주인님이 얘기한 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을 하고 단계별로 일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걸 일단은 쪼개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의 사슬이라고 표현하는데 단계별로 일을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추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액션을 하죠. 액션을 할 때 단순히 그냥 챗GPT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자기 서비스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바깥에 있는 여러 가지 도구를 가져와서도 하죠. 예를 들면 마케팅을 한다 라고 하면은 마케팅을 할 때 내가 검색을 해야겠구나. 그럼 인터넷 검색 엔진 도구를 가져와서 쓰고, 또 그림을 그려야겠구나. 그럼 그림을 그리는 도구를 가져와서 쓰고, 또 그 안에서 내가 만약에 PPT를 만들어야겠구나 라고 하면은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도구를 가져와서 쓰는, 이런 형태로 일을 끝까지 할 때의 단계들을 갖게 되는 게 바로 이 리즈닝, 액션, 그리고 리액트라는 구조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AI 워커스한테 AI 에이전트는 결국에는 AI가 일을 처음부터 계획을 짜고 그 계획에 따라서 AI가 다양한 도구를 가지고 와서 일을 어쨌든 끝까지는 한다. 그리고 그것을 피드백을 하면서 확인을 한다 라고 하는 게 좀 기술적 의미다 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에이전트가 가지는 어떤 특징이랄까요? 특징을 중심으로 개념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는 이용자의 어떤 말을 자연어로 잘 해석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자연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추론에 대한 것. 그래서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생각을 해서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두 번째 특징이고요. 또 세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적절한 도구를 잘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느냐. 도구 활용 능력.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본인이 하고 있는 일들을 스스로 보면서 이건 잘 안 됐네 반성을 하고 다시 시행할 수 있는 이러한 자기 반성과 시행의 능력,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을 때 우리가 AI 에이전트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AI와 함께 일을 해야 하는 AI 워커스로서 좀 중요한 부분은 일단 한번 해보면 뭔가가 된다 라는 개념으로 좀 받아들이셔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여기에서 중요한 게 초보자, 어떠한 업무에 대해서 약간 주니어인 초보자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생산성이 좀 초기에 빠르게 향상되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스탠포드나 MIT의 연구 결과를 보면 초보자들의 생산성이 34% 정도 향상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기초 수준을 좀 향상시키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주니어 측면에서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시니어들 입장인데요. 잘하던 일들을 더 잘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AI 에이전트가 내가 가진 능력을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가 이 일에 대한 이해가 조금 없으면 증폭되는 양도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0 곱하기 0은 뭘 해도 0이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AI한테 물어보면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써보면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려는 일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쓸수록 AI의 효과를 훨씬 더 크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시니어들에게는 증폭기의 역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그래도 AI를 너무 전적으로 믿으면 아무래도 우리가 더 멍청해지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식 노동자들에게 이 AI를 써보라고 말하고 어느 정도로 이제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지는지 이거를 연구한 결과가 있거든요. 근데 지식 노동자의 72%가 인지적인 노력이 감소하는 결과로 나타났다라고 해요. 생각을 덜 한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생각하려는 노력을 안 한다. 쉽게
쉽게 말하면 내 생각마저 AI에게 외주를 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이걸 보면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뭘 물어보면 대답을 하는데 이거 챗GPT가 그러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거든요. 검증하려는 절차가 전혀 없이 AI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게 맞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AI를 더 많이 믿을수록 많이 신뢰를 할수록 비판적인 사고력이 더 크게 감소한다라는 거예요. 거의 69%까지도 이런 사고의 능력이 감소하는, 그러니까 멍청해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내가 나의 업무에 있어서 좀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 나는 일을 정말 잘해, 괜찮아, 나는 잘하는 사람이야 라는 자신감이 있는 경우에는 이 비판적인 사고를 더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AI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을 때 이거 진짜야 아니야, 나 이거 확인해 본다, 이런 식으로 더 많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비판적으로 보는 이런 능력이 생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AI를 쓴다고 했을 때에도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거를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김아람 이사께서 이제 증폭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 증폭기가 갖는 의미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 AI가 생각 증폭기의 역할을 하면 일단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의 격차는 엄청나게 날 수밖에 없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모두가 이 증폭기를 쓰게 됐을 땐 결국에는 원래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이 생산성 격차가 훨씬 더 커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증폭기가 한 곱하기 10 해준다고 생각하면 내가 원래 일을 10만큼 하는 사람이 있고 20만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두 사람의 격차는 10만큼인데 이제 곱하기 10을 해주는 증폭기가 생겼으니까 이게 100하고 200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격차가 더 커진다는 거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증폭기가 플러스 쪽으로만 증폭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쪽으로 증폭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이 AI 도구를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잘못된 결과를 맞는 것처럼 그냥 내기 시작을 해요. 그럼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나 내가 하는 영향에 마이너스 3만큼이었다고 치면 그것도 증폭이 돼서 마이너스 30만큼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요. 또 이거를 안 좋은 쪽으로 쓰게 된다, 우리가 말하는 범죄 같은 데 쓰게 된다, 이 역시도 증폭이 된다라고 하는 이 AI의 증폭기적인 특징을 좀 잘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AI 신뢰도 그리고 비판적 사고력과 관련돼서 그 논문 저도 봤는데 되게 또 재밌는 결과가 AI를 그럼 어떤 사람이 많이 쓰냐도 있었거든요. 근데 AI를 많이 쓰는 사람들의 특징이 내 일이 바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바쁘니까 이거 AI한테 한번 맡겨보면 어떨까 하고 맡겨봤더니 되게 뭔가 결과가 빨리 나오는 거죠. 결과가 빨리 나왔는데 그걸 검증하는 생각보다는 이거 잘 나오니까 이거 믿고 하면 되겠네? 라고 나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력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인지적 노력이 떨어지고 결국 그것이 말씀드린 대로 안 좋은 결과 한두 개를 초래하기 시작하면 그것의 증폭 능력은 결국에는 회사에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앞서서 얘기하셨던 이 MIT나 이런 리뷰들에서도 초보자들의 생산성은 높이지만 결국 이게 어느 수준이 되면 AI가 자칫 잘못하면 베스트와 레스트를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베스트인 사람들에게는 아주 더 좋은 결과를 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어느 수준 이상에서 오히려 AI를 때문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에이전트의 특징들, AI 에이전트들의 특징들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일에서 어느 수준까지 쓸 것인가, 또 이 에이전트가 끝까지 일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검증하면서 쓸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반드시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한 것 중에 저도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업무에 시간적인 압박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AI를 많이 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유가 없을수록, 생각할 여유가 없을수록 AI를 더 쓸 수밖에 없고, 또 여유가 없을수록 그걸 부정확하게 쓸 때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그쵸. 없다는 건데요. 결국 이런 관점에서 AI로 인해서 뭔가 실제로 뭔가 돌아가는 시간이 짧아졌을지라도 어떤 개인에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 이런 업무의 재배치, 시간의 재배치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AI로 했는데 왜 이것밖에 시간을 줄일 수 없어? 라고 압박을 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이걸 잘 쓸 수 있는 시간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이 책을 쓰기 전부터도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컨설팅 업무를 했는데 좀 작은 회사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을 진짜 너무 많이 해야 하는 거예요. 아마 작은 회사에서 일하시는 컨설턴트 분은 다 너무 공감하시겠지만 한 사람이 해야 하는 업무의 종류와 양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자체도 항상 퇴근을 하고 나서 야근이 너무 일상화되어 있었고, 또 주말에 일하는 것도 너무 일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좀 타파하기 위해서
저도 AI를 정말 적극적으로 쓸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쓰면서 느끼는 게 다른 사람들 좀 약간 쓰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AI한테 일을 딱 시켰는데 결과물이 딱 나왔는데 마음에 안 든대요. 근데 어떻게 쓰시는지 보면 한 번에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세요. 한 번에 프롬프트로 그냥 다 완전히 마음에 드는 결과물이 나오는 걸 딱 이걸 원하시는데 생각보다 별로잖아. 이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한 거는 누구나 이제 일이라는 게 흐름이 있거든요. 어떤 일을 한다고 했을 때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우리가 뭐 간단한 걸 하나 조사를 해서 리포트를 원페이지 리포트를 쓴다고 해도 내가 무슨 조사를 해야 하지? 무슨 주제를 봐야 하지? 라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조사를 하려면 검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검색을 해야 하지? 검색한 결과도 읽어보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겠다. 구상을 하고 정리하는 이런 일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AI를 쓰실 때에도 좀 마찬가지. 일을 한 번에 시키시기보다는 본인이 하려고 하는 이 일의 워크플로우라고 하잖아요. 1번부터 해서 내가 어떤 흐름으로 업무를 하겠다. 일단 이거를 다 펼쳐놓고 내 일을 한번 쪼개보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1단계 한번 해보고 2단계 해보고 만약에 결과물이 중간에 틀릴 수 있거든요. 그럼 틀린 부분을 검토하고 수정해 가면서 그런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면요. 중간에 나오는 오류들도 줄일 수 있고 마지막에 나오는 결과물을 좀 더 내가 원하는 형태의 결과물로 잘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한 방에 끝내기보다는 뭔가 워크플로우를 생각하면서 단계별로 쪼개서 AI를 활용해보자 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측면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전부 다 자동화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 중에서도 자동화가 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주로 어떤 거냐면 시간은 되게 많이 걸리는데 맨날 비슷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걸 하다 보면 내가 너무 지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내 일에서 자동화를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들 좀 페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메일 같은 거 적고 관리하는 거예요. 특히나 이거는 영업이나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좀 고통스러운 부분 중에 한 분인데 고객에 맞춰서 항상 뭔가 해야 하잖아요.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내고 이메일 하나 보내려고 해도 그렇고 또 내 메일함에 들어있는 정말 많은 이메일들의 내용을 파악하고 관리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 시간은 진짜 많이 들지만 뭔가 티가 안 나는 일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포인트로 잡아서 자동화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많이들 또 고통스러워 하시는 회의록을 작성하는 거라든가 또 AI가 잘 도와줄 수 있는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포인트를 잘 잡아서 자동화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의 측면에서는 나의 성장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의 활용법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챗 GPT를 나의 그 튜터, 과외 선생님처럼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하다못해서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AI를 쓰시거나 이런 부분들도 많은데 아무튼 나의 맥락을 이제 기억할 수 있다 보니까 메모리 기능이 좋아지면서 그런 부분들이 참 좋거든요. 맞춤형으로 뭔가 학습을 하는 것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식을 습득하는 프로세스 같은 것도 좀 어마어마하게 효율화될 수 있습니다. 자료를 검색시키는 것에서부터 요약하고 정리하고 심지어는 이제 팟캐스트처럼 오디오로 뽑아내는 것까지도 AI가 다 도와주기 때문에 지식을 습득하는 프로세스를 좀 효율화하는 이런 측면에서도 직장인들이 도움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 AI를 내 일에 적용한다는 건 단순히 AI 도구만의 어떤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일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근원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할 때 생각보다 많은 일을 그냥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을 데이터화하는 거에서부터 AI가 시작인데 생각보다 우리는 그냥 매일 일상을 이제 살아가죠. 출근을 하고 퇴근할 때까지 실제로 내 일이 어떤 순서로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를 문서화해 보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HR 관점에서 보면 암묵지를 형식지화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나 아이디어들을 데이터, 그러니까는 형식지화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거기서 우리가 일에서 AI를 쓰려면 결국 제일 중요한 것도 내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일들을 형식지, 그러니까 데이터화하는 것. 기업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일도 디지털 전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디마람이서 얘기한 것처럼 나의 일의 워크플로우를 문서로 만드는 것부터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네, 기업들이 AI를 좀 도입을 하는 어떤 방향성을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챗 GPT에 접속을 해서 쓰라고 하는 기업들은 별로 없겠죠. 왜냐하면 대기업들은 이제 그렇죠. 회사 내부의 데이터 같은 것들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니까요. 또 그런 것들은 입력하지 않으시는 게 좋으니까 이 내부에 구축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오픈 소스 모델 같은 거를 잘 가지고 와서 우리 회사에 맞게 튜닝을 해서 쓰는 이런 방식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개발을 하되 사용 API 같은 것들을 붙여서 우리 회사에서 쓸 수 있게 해주는 이런 방향인 것 같은데요. 근데 대기업이라면 모르겠지만 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정도의 규모라고 하면 이 두 개를 섞은 하이브리드 접근법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해야 하는가 또는 어떤 데이터를 써야 하는가에 따라서 무엇을 쓰면 좋을지 효율적일지를 좀 감안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의 내부 데이터를 좀 처리해야 된다. 좀 민감한 업무, 개인정보라든가 좀 중요한 데이터들이 많이 있다 라고 했을 때에는 이 분야에 있어서는 잘 만들어진 오픈소스를 가지고 와서 좀 우리 회사에 맞게 쓰고, 아니면 일반적인 작업이라든가 혹은 좀 너무 구체적인 추론에 좀 높은 능력이 필요하다, 이거는 오픈소스로 구현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챗 GPT와 같이 상용 잘 만들어진 그런 API를 끌어와서 쓰는 거죠. 이렇게 좀 약간 하이브리드식의 접근법을 가져가시면 좀 더 비용 효율적이고 우리 회사에 맞게 AI를 구축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역시 보안 요소일 테니까 어떤 서비스를 쓰니 간에 이게 데이터 유출에서의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말하는 챗GPT나 여러 가지 것들도 옵트아웃, 그러니까 내 개인정보를 안 가져가게 하는 옵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옵션들은 기본적으로 켜두시되, 그렇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들이 클라우드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올라가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검토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 올리지는 못하는데 생성형 AI를 써야 된다. 그럼 이제 김하나 이사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오픈소스 모델들을 요즘에는 로컬, 그러니까 우리 회사 서버에서도 돌릴 수 있게 해주는 정도의 경량화 모델들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성능은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도 이제 그 안에서 결국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는 성능이 좀 떨어지더라도 이 클라우드에 올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 식으로 이제 하시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기업에서 아무래도 좀 AI를 이제 시스템이나 아니면 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쓰다 보면 중구난방으로 쓸 때가 많아요. 왜냐면 개인이 그냥 나는 챗GPT에서 이것저것 써볼래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개인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 회사에 어떤 중요한 데이터를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함께 반드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즘에는 학교에서도 AI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들을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시험을 볼 때는 어디까지 쓴다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과제를 할 때는 어떻게 한다거나 그런 일종의 그 룰 같은 거죠. 그런 룰들을 만들고 있는데 기업들 역시도 그런 가이드라인들이 우리 회사에 만든 최적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함께 쓰는 플레이북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우리 회사의 AI 전략에 대한 일종의 뭐 매뉴얼 같은 것들도 같이 분명히 만들어야 되는 필요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가이드라인에 의거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AI를 어떤 식으로 써야 될지에 대한 명시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거는 꼭 추천을 드리고요. 그 외에도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대국민 서비스를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서비스 자체가 소비자들에게 넘어가는 쪽이다 라고 하면 이 프롬프트 리킹이나 인젝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AI한테 잘 구슬러서 우리 회사의 데이터를 이제 끌어내게 하는 전략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역시도 잘 막아주는 이런 세팅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로 보안에도 좀 신경을 쓰는 부분들이 이제 중요해질 것 같네요. 일단 좀 기업이 확실히 AI에 대해서 좀 더 익숙해지다 보니까 요구하는 것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엄청 디테일해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사실은 챗 GPT 맨 처음에 나왔을 때에는 뭔가 글자를 만들어주는 AI더라 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보고서를 한다거나 무슨 문서를 쓴다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셨는데, 이제는 이제 멀티모달이라는 개념이 부상을 하고 있잖아요. 더 이상 AI와 우리가 텍스트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로 입출력이 되고 또 그렇죠. 동영상으로도 입출력이 되고 음성도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한 번에 또 이렇게 받아내기를 원하죠. 맞아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이브리드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기를 원하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영상을 입력했을 때 이걸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원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이런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이런 종류의 멀티모달이 좀 강화되는 그런 에이전트들이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기존에 우리가 충분히 이런 뭐 이미지 혹은 영상, 음성에 대한 데이터를 학습시켜 놓지 않더라도
아니더라도 뭔가 우리가 뭘 넣었을 때 AI가 알아서 분석하고 이걸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는 이런 니즈들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성장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좀 물리적인 환경에 대한 건 것 같아요. 지금은 아무리 그래도 AI가 좀 모니터 속에서 키보드와 어떤 우리 음성을 통해서 구동이 되거나 출력이 되는 이런 게 있는데 약간의 뭐 센서와 연동이 된다거나 이제 피지컬적인 무엇인가와 연동이 되는 형태의 에이전트들을 좀 더 많이 원하고 계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뭐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로봇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사람 형태의 로봇이 AI 들어가는 거 말고라도 예를 들면 제조업 공장에서 쓰는 로봇 팔, 아니면 제조업 공장에서 쓰는 여러 가지 센서, 이런 하나하나에도 AI 에이전트들과 할 수 있는 게 많구나라는 걸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제일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제조에서 이제 많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공장에 가면 공장에 기계들이 돌아갈 때 나오는 로그 데이터들이 있는데 예전엔 그 데이터들이 숫자나 이러한 그 어떤 코드의 형태로 돼 있으니까 그 숫자나 코드의 형태를 우리가 말하는 그 리더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자들이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자나 데이터 분석가가 반드시 그거를 해석해서 정리해줘야 됐었는데 생성형 AI가 그런 걸 잘하는 거죠. 예를 들면 기계가 돌아갔을 때 어떤 결과물들이 코드나 숫자로 나오는 걸 생성형 AI가 요약을 해줘서 결국 의사결정자들한테 오늘 공장의 현황이 이렇고 변수들이 이렇습니다라는 걸 반페이지로 정리해주는 거, 이걸 원하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챗GPT만으로 된 게 아니라 이 기계 피지컬적인 녀석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그 데이터가 오는 것들을 갖고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궁극적으로 반대의 결도 이제 될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은 공장의 장비를 돌리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스템에 대한 걸 누르거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뭔가를 액션을 해줬어야 됐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조금 더 지나면은 의사결정자가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야, 이번에 공장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게 네가 좀 해봐 라고 하면은 그거를 AI가 실제로 시스템을 만들고 설계를 한 다음에 돌리는 것까지 하는 이런 녀석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늘어나고 있고 AI 기술이 결국 그런 쪽으로 발전할 거니까 궁극적으로는 제조, 특히나 인력이 부족한 쪽의 전통 제조들에서는 이 AI를 가지고 향후에는 우리가 기대해 볼 것들이 많다라고도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방식의 변화도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일을 인간 혼자서 하는 혹은 인간의 동료와 하는 느낌이 아니라 인간이 AI와 함께, AI 에이전트와 함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 AI 에이전트가 하나의 동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동료를 어떻게 나의 업무 안으로 집어넣고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이 협업을 하게 되는 문화 자체가 아주 크게 좀 변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업무는 이것이었는데 앞으로는 이 100%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AI들만 활용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 내가 가진 업무를 어떻게 분담을 할 것이냐, 어떻게 이걸 설계를 해서 어떤 에이전트에게 주었을 때 최적의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 자체도 좀 변화할 것 같아요. 기존에 내가 그냥 알고 있던 경험적이거나 이런 암묵적인 어떤 이런 지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AI들이 이제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행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 의사결정을 어느 수준까지 자율성을 줄 것인가, 얼마나 결정을 할 수 있게 하고 어떤 부분들은 내가 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개인의 관점에서도 큰 변화가 있겠죠.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일상,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형태의 이 AI가 좀 같이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 일상에 통합되는 AI 에이전트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라이프 사이클에 있어서 AI가 그냥 은연중에 우리를 도와주는 거죠. 제일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런 거죠. 우리가 지금 AI가 우리 건강에 대한 도움을 많이 주고도 있잖아요. 뭐 저는 워치를 차고 있지 않지만 뭐 예를 들면은 워치, 뭐 애플워치나 갤럭시 워치 같은 걸 차고 계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건강에 대한 것들이나. 근데 지금은 단순한 통계적인 숫자라고 치면 여기에 에이전트들이 더 똑똑해지면 결국에 여기서 우리한테 제안을 하겠죠. 예를 들면 너 지금 운동을 오늘 10분 더 안 하면 너 이러다가 죽을 수 있어 라든지, 아니면 너 지금 먹는 거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나니까 오늘은 이 음식 말고 저 음식을 먹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너 지금 병원을 꼭 가야 될 상황에 가까우는 것 같으니까 이번 건강검진 놓치면 정말 안 돼 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익숙한 언어의 패턴, 아주 자연스럽게 친구가 얘기하는 형태로 얘기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내가 듣고 있는 음악
중간에 뭔가 얘기를 해준다든지 그런 형태로 우리의 삶에서 녹아드는 에이전트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크게 공감이 되는데요. 저도 뭐 워치를 차고 있긴 하지만 좀 그렇잖아요. 산소 포화도가 83이다. 그럼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무슨 말인지 모르죠. 무슨 솔직히 말인지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 네. 그렇다고 궁금한 거 있을 때마다 검색하거나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를 할 수도 없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도 내가 정말 잘 이해할 수 있고 내 일상 자체를 좀 바꾸고 뭔가 변화시키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나에게 맞춤형 AI들이 좀 더 우리 일상에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이제 분석한 결과를 보더라도 작년, 2024년하고 2025년에 사람들이 AI를 가지고 생성형 AI를 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제일 많이 쓰는지를 분석한 데이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에서 보더라도 그때 이제 제일 원래 사람들이 많이 썼던 게 제너레이팅 아이디어,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쪽에 대한 거, 우리가 챗GPT한테 하듯이. 근데 그게 한 6인가까지 떨어졌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테라피, 그다음 컴패니언십 이거죠. 그러니까 나의 어떤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것들, 그리고 이런 좀 멘탈을 관리할 때 AI가 도움을 준다거나 컴패니언십, 그러니까 나의 그냥 일상에서 같이 있는 동료 같은 서비스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건강관리나 이런 쪽에 좀 쓰고 있고, 저도 여담이지만 실제로 제가 한동안 당뇨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당뇨와 관련돼서 센서를 차고 있으면 이 그래프가 나오는 앱이 있는데 그 앱에 그 그래프를 AI한테 주고 나 지금 건강관리 어떤지 네가 의사 선생님처럼 좀 얘기 좀 해주고 혼낼 건 혼내줘 이랬더니 얘가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줘서 그걸 가지고 건강관리를 좀 잘했던 그런 생각들도 들기도 하네요. 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들려드렸는데요. 뭐 이야기에서 느끼셨다시피 AI 에이전트라는 게 이미 정말 많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정말 많이 찾아보실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혼자서 따라가기는 사실 되게 어려워요. 너무 빨리 변하고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개인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일인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열심히 정리해서 책 한 권에 딱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고 여기에 있는 내용만 한 번씩 그냥 들어가서 따라만 해보셔도 아, 내가 이런 것까지 AI를 가지고 할 수 있구나 이런 걸 느끼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영상 댓글을 보시면 저희가 이런 AI 정보들을 또 매주 전달해드리는 오픈 채팅방도 있어요. 오픈 채팅방 링크 함께 넣어드릴 거고요. 또 도서에 관한 부분 궁금하시면 도서 링크도 넣어드릴 테니까 아, 이런 책이 있구나, 이렇게 써볼 수 있구나, 그런 아이디어를 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3년 동안 이 트렌드 활용백과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벌써 책을 제가 4권을 썼네요. AI 2024, 2025, 챗봇 2025, 그리고 AI 에이전트 트렌드 활용백과. 이 트렌드 활용백과 책들의 특징은 정확하게 두 가지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복잡한 그 키워드의 흐름을 요약해드리는 거. 두 번째는 내가 관련된 서비스를 직접 안 써봐도 써본 것처럼 체험할 수 있게 간접적으로 도와드리는 거. 이 두 가지가 이 책의 목표거든요. 이번에도 AI 에이전트가 도대체 뭐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지? 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해 보시고 싶고 우리가 그것을 활용해 보고 싶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 책에서 함께 주어지는 내용들을 보시면서 또 따라해 보실 수 있는 것들은 따라해 보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도 우리 김하람 이사가 얘기하셨지만 한 3년 정도 계속 많은 기업들에서 정말 많은 컨설팅과 강의를 또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제 우리가 이게 특정 기업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고 있는 시절이잖아요, AI가.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있는 생각들을 나눌 수 있도록 오픈 채팅방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정보를 좀 공유할 수 있는 방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거기를 통해서 또 저와도 소통도 하시고 또 관련된 내용들 계속적으로 전달 드릴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제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잖아요. 그래서 복잡하고 어려운 이 IT, AI 지식들을 계속적으로 쉽고 재미있게 전달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영상 또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른 영상이나 또 책이나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